자, 중국 광둥성의 한 해변입니다. 네. 어딜 가나 중국은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자, 14억의 중국 인구, 세계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죠. 와, 엄청나네요. 자, 그런데 이런 중국에 지금 인구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데 중국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그래프 보시면 3차 조사 당시에 82년에 정점을 찍은 뒤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베이징 도심에서 80km 떨어진 농촌 마을인데 자, 저렇게 한낮인데도 지나가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저긴 중국이란 말이죠. 家里就剩자, 老头老太太，都是像我这岁数这个，还有70-80这个。假如我一个人在家，要是万一有什么毛病的话，这是有点困难。 자, 결혼한 사람들도 201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자,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아무런 대안 없이 이 결혼 안 한 도시 여성들을 농촌으로 보내 결혼시키자. 아이고야. 이런 주장까지 나오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도 컸죠. 그럴만하네요. 자, 중국 당국에서도 이 인구 감소 문제를 심상치 않게 出生 보고 人 있네요. 口减少问题是吧？这是多种因素综合影响的结果。老龄化、少子化呢，也是发达国家乃至一些新兴经济体普遍面临的问题。 자, 지난해 중국 출생 인구가 1,062만 명을 기록했는데 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값인 자연 증가율은 0.034%. 1960년에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인데 이대로 가면 중국이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국에 곧 내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India will surpass China to become the world's most populous nation as early as next year, or 2023. 와. 와, 아니, 야,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자연 증가율이 0.00034였다는 거는 뭐 귀화를 하거나 이렇게 뭐 돌아오는 뭐 사람들 빼고는 거의 지금 제자리라는 거거든요. 야, 중국 인구가 얼마나 많냐면 우리 저기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어떤 얘기요? 중국 인구가 전체 동시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탁 뛰면은 지구 자전축이 바뀐다고. 아, 진짜요?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못 들어봤는데.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라. 아, 그런 농담이 있을 네, 정도였구나. 초등학교 출신이라서 모르시는군요. 아니, 그러면 전 잘 모릅니다. 자, 빠르면 내년에 이제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중국이 인도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으면 네, 되나요? 그렇죠. 사실 이 별 자존심 대결이 다 있는데 인구 1위를 놓고도 지금 현재 중국과 인도가 자존심 대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에 이게 넓게 퍼져나간 건데 인도의 인구수가 이미 중국을 넘어섰다.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쟁이 지금 막 가열되거든요. 다만 인도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지금 현재 인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고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기다가 중국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게 인구수를 둘러싸고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 인구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국가통계국 중국에서요. 2020년에 국가 통계를 발표하면서 인구만 쏙 빼놓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논쟁이 약간 벌어지는데 원인이 된 겁니다. 국가 공식 어떤 통계 자료집을 내는데 인구 통계만 없다고요? 네, 그렇죠. 진짜 이상하잖아요. 왜지? 자, 이 중국 정부에서는요, 당시에는 뭐 핑계는 좀 있었어요. 센서스 결과로 대체하기 위해서 공개를 미뤘다 이런 얘기인데 4월 초에는 통계를 내놓겠다 그랬거든요. 뭔가 있구나 지금. 네, 중국에서는 이 10년 단위로 이 전국적인 통계를 인구 센서스로 이렇게 발표를 하긴 하는데 뭐 2020년에 7차 인구 센서스를 했으니까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월 초에는 그 결과를 발표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요. 4월에 발표하겠다던 이 7차 인구 센서스 발표도 당시에 미뤄졌었던 겁니다. 오, 수상하긴 하네요. 진짜 이상하다 이거. 그러니까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통계를 분석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그래도 이게 2020년인데 이렇게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뭐 1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그래도 뭐 검증하는데 오래 걸렸다라고 좀 보더라도 이 인구 센서스 결과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이상하니까 전 세계에서 괜히 관심을 갖게 좀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중국 스스로가 좀 만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또는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의 인구가 이제 14억 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통계를 발표하면 혹시라도 논란이 될까 봐 뭔가 인구 급감 대책을 같이 발표하려고
지금 자꾸만 미뤘던 거 아니냐라고 그 당시에는 네. 논란이 정말 많이 됐었던 거죠. 아니 아니 땡 굴뚝이 연기 날이야. 그러게요. 이런 옛말이 있잖아요. 뭔가 진짜 좀 이상하긴 한데 발표를 아직까지 안 하지는 않았을 거고 했나요? 발표는 했는데 네. 한 달 뒤인 5월 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 14억 1,178만 명으로 14억 명을 내려가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근데 이 결과를 두고도 이 의혹과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원래 중국 성장률 통계부터 시작해서 서방에서는 중국 통계를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구 통계는 진짜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고, 자, 이 아까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자연 인구 증가율이 1960년에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대로 가면 2025년까지 그 전에 이미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인구 1000명당 이 신생아 수를 나타내는 바로 조출생률 그래프입니다. 네. 자, 이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건데 합계 출산율을 사실 언론이 좀 좋아하는 건 있지만 네. 사실은 조출생률이 조금 더 정확한 측면이 좀 있어서 그 출생률로 비교를 해보면 이 중국의 조출생률이 지난해 7.52명, 우리나라가 5.1명이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낮은 편이긴 하죠. 그런데 저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툭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 이게 최근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해서 그 뒤로 가장 낮은 수치, 뭐 당연한 거지만 저 수치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 정부도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합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아하. 그러면 또 기자님이 이쯤에서도 퀴즈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제가 지금 퀴즈를 한번 준비했는데 상품이 있나요? 있나요? 저희는 커피 쿠폰 시청자분들께 드리는데. 커피 사주세요. 네, 상품은 따로 좀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네. 자, 먼저 지금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 한번 화면을 보시죠. 네. 자,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 혼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 저 중에서 과연 무엇일까요? 자, 4개입니다. 4개. 진짜 어렵다. 사지선다. 우리한테 익숙한, 우리 국민들한테 익숙한 사지선다. 네. 국민학교 출신한테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요. 네네네. 답이 뭘까요? 데이트 휴가 제공도 그럴 법하기도 하고 뭔가 데이트하러 에이, 결혼하려고 설마. 하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데이트 휴가를 휴가를 내달라고 한다고 회사에? 왜냐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당당하게요? 당당하지 않나요? 그거 말고 저는 그 미중은 왜 그럴까 해서 저거 네. 뭐 사교육 전면 금지 저 내용 봤던 것 같아요. 4번 아닐까요? 4번? 저게 내용 다르겠는데 저게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는. 네. 그래서 들었던 거니까 4번. 네. 4번. 이 퀴즈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4가지가 다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트 휴가 준다고요? 네, 그렇죠. 자, 야, 근데 맞히긴 맞췄다. 네, 맞히긴 맞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먼저 먼저. 근데 4개 다 정답이라고요? 그렇죠. 전혀 몰랐다. 진짜로. 저 특이한 출산 대책. 어머.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네. 많죠. 4개 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면요. 네네네. 그게 정말 지난해 있었는데 중국에서는요. 허베이성, 허난성 같은 15곳을 선정을 해서 결혼개혁 실험지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3년 동안 시험 실시를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이 결혼 예물 같은 게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 결혼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쵸. 이런 부담들을 낮춰주겠다. 결혼 관습 이런 걸 다 개혁해서 결혼 비용 부담을 낮춰서 결혼을 한번 장려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오, 이건 취지가 좋은데요?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중매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것도 이것도 진짜요? 이것도 네, 그것도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 최근에 중국 공산당에서는요, 직접 행사를 주최해서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이 미혼 남녀 행사에서는요, 100여 명이 넘게 모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역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 서로 경쟁적으로 젊은이들을 와. 연결하기 위해서 중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운영하고, 야, 우리 성은 이렇게 했어. 네. 이런 자랑들을 서로 하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에서는요, 실제 데이트 휴가가 제도가 있는데, 이건 좀 우리나라가 좀 납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일부 회사나 학교에서 30대 독신 여성들에게 나가서 사람들하고 교류하라면서 진짜로 데이트 휴가를 제도화해서 이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데이트 휴가. 저도 납득이 돼요. 네, 아니, 납득이 되는군요. 가능할 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제 그 정도로 뭔가 급박하면은. 급박하다뇨. 급박하다뇨. 이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네. 아니, 뭐 콕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이 정도면 거의
국가 공인 이제 뭐 구혼 이런 거를 해준다는 건데 예전에 그 공원에서 구원해서 네, 이렇게 막 기억나요. 기억나시죠? 네네. 그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 것 와, 같아요. 이게 급격하게 오죽하네요. 변하니까 그런 네. 것 같은데 사실 미혼 자녀들을 위해서 나이든 부모들이 저렇게 이제 좀 화면에 보시면요. 공개 구혼 광고장이 나붙은 저게 맞아요. 이름이 구혼공원이란 별명이 붙었을 정도인데 구혼공원. 자 여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이미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좀 급한 건지 알 수 있죠. 그러게요. 마지막으로 그 사교육 시장 사실 사교육비가 너무 부담돼서 아예 못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워낙 많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에서는요, 숙제를 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교육업체에 때리기. 이게 얼마나 심했냐. 사교육업체는 이제 사교육비 받지 마라. 그럼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최대의 사교육업체인 신둥팡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이 80%가 급감을 하고 직원 6만 명을 해고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었거든요. 6만 명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고된 직원들 그러다 보니 중국 사교육업체 유명 강사들이 저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홈쇼핑의 쇼호스트로 나선 겁니다. 그래서 뭐 고기, 쌀, 뭐 통조림 같은 걸 파는 게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진 거죠. 아, 그러니까 한때 유명했던 인터넷 강사님이 지금 저렇게 물건을 팔고 계신 거군요. 아니 뭐 그렇죠. 직업에 뭐 어떤 특성은 없지만은 뭐 그렇게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은 너무나도 다른 영역에 지금 그러게요. 내몰리는 상황까지 왔군요. 선택이 없었다는 의미겠죠. 근데 사실 중국은 한때 그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산하 제한 정책까지 펼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워낙 유명하잖아요. 1979년에 한자녀 정책 정말 가혹했죠. 정말 하나라도 더 나오면 처벌을 아주 강경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자 이걸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너무 강도가 높았다. 그렇구나. 이런 비난이 중국 내에서도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한 자녀 정책을 너무 늦게 철폐했는데 2016년에 그때 두 아이까지 좀 허용을 해주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난해에는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해준다. 근데 여기에 좀 늦었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출산율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이 세 자녀 정책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당장 아주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세 자녀 정책이 발표가 됐을 때 한 중국의 누리꾼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모든 사람이 롤스로이스 세대를 사지 않는 이유는 네. 롤스로이스 이 구매를 세대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이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했던 게 중국에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세대 사지 않는 이유는 세대까지만 살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한 대도 사기 힘드니까. 맞아요. 아니 한 대도 사기 힘든데 뭘 세 개를 뭐 이게 제한해봤자 이게 제한의 사겠어. 문제가 아니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아이 낳기 저출산 문제도 아이 낳기 엄두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럼요.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지만 네.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인데 과연 아이를 낳아서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나의 아이를. 네. 그리고 내가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진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은 살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내 아이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같은 문제 있거든요.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건데 이미 우리가 국제 한방에서 중국의 집값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지만 맞아요. 네. 중국의 대도시 집값 네.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우리나라 뭐 서울, 강남의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중국의 예를 들어서 뭐 4대 대도시다 이런 곳에서는요. 우리 강남보다도 더 비싼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중국의 청년들, 이 대도시에 사는 청년들이 소득이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이 아직 절반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집값하고 비교해보면 소득 대비 2배 이상 훨씬 더 비싼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집을 어떻게 사겠어요? 그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10원도 안 쓰고 48년을 모아야지만 맞아요. 베이징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고. 맞아, 반세기.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지역별 출산율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 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이 1000명당 신생아 수를 표시한 건데 간수 같은 경우는 10.5명, 그리고 베이징은 6.9, 그리고 텐진은 5.9인데 이게 대도시로 가고 점점 더 발전할수록 출생률이 점점 더 낮아지는 걸 볼 수 그러네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진행되고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이게 지금 삶이 더 각박해지니까 자, 이 상황에서 점점 더 아이를 못 낳는 건데 이게 또 중국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중국이 그동안 높은 성장률을 그동안 기록했던 것 중에 네. 하나가 바로 빠른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1970년대에 중국의 도시화율은 18%,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18%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유휴 인력이라 그래서 노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엄청난 노동력을 공급해줬기 때문에 네. 도시화율이 최근에 발표된 거 보면 63%입니다. 그러니까 18에서 63으로 가는 동안 중국의 인구가 10억 명 훨씬 넘었으니까 네. 얼마나 많은 인구가 도시로 옮겨왔겠어요. 그렇구나. 이 과정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한 건데 도시로 온 사람들은 이제 삶이 팍팍해지면서 아이를 못 낳고 도시화는 이제 점점 더 멈추는 상황. 이러다 보면 중국 경제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참 뭐 각종 규제나 제도 이런 걸로 혼인율,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중국에서 지금 출생률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 잘 보시면 네. 뭐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방식의 규제, 저런 방식의 규제. 뭐 예를 들어서 사교육을 규제하고 이런 방식인데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규제로 과연 출생률을 높인 나라, 출산율을 높인 나라가 과연 있느냐? 지금까지 사실 성공한 나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그리고 문제점은요. 중국에서도 더 이상 규제가 예전만큼 먹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점점 더 조짐이 보이는 게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제로 코로나 정책 이것 때문에 우리 국제안방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네. 자 그때 중국 사람들이 예전처럼 정말 중국의 규제와 통제를 잘 따랐느냐 안 따랐죠. 여기서 점점 더 변화가 있었는데 이 하나 화제가 된 영상인데 네. 이 상하이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5월 같은 경우에 한 청년의 영상이 바로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 청년을 이 격리센터로 이송하려는데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치면서 그때 청년들이 막 저항을 하니까 그때 이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 겁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겁박을 하는데 그때 했던 말 중에서 인상이 깊었던 게 당신은 처벌을 받을 거고 그 처벌은 3대에 걸쳐서 당신 가족에게 영향을 줄 거다. 자, 이런 경고를 하니까 청년이 내가 마지막 세대가 될 거다. 내 밑에 두 세대는 없다. 애를 안 낳을 거니까. 그래서 이 짧은 영상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SNS에 해시태그 붙이고 우리가 마지막 세대입니다라는 내용이 이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진짜로 MZ세대의 반란이네요. 이게 딱 보여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요, 사실은 중국의 탕핑족이 지난해 화제가 됐었던 적이 네. 있는데 이게 한자로 누울당, 평평할 평. 네. 그래서 중국 발음으로 탕핑족인데 이 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겠다. MZ세대들 우리나라의 연애, 결혼, 출산 포기한 3포 세대와 비슷한데요. 저렇게 누워있는 모습들 이게 밈으로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탕핑족 문화가 혹시라도 계속 확산되고 그게 중국의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근데 사실 뭐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중국은 사실 뭐 인구도 많고 하지 그럴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성장할 때 그동안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인구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장에 진출하려고 그래봐. 우리처럼 거대한 시장이에요. 그럼 말이야, 뭐 우리의 제도와 이런 걸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일종의 압박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할 때 인구 보너스 효과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인구 보너스 효과 과연 뭘까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건 하나 잘 만들면은 14억 개는 일단 팔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아닐까요? 그때도 정말 그 얘기 많았잖아요. 네. 중국에 진출할 때. 그때는 13억 명이었는데, 네. 인구 13억 명. 젓가락 하나만 팔아도 13억 개를 아, 팔 수 있다. 와. 그 얘기 정말 네. 많았었죠. 네. 역시 국민학교 출신 잘 알아요. 옛날 얘기를. 근데 자, 이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 텐데요. 네. 자, 총 인구가 4명인 그런 나라를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인구 보너스 효과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 일하는 노동 인구가 1명이고 3명이 부양을 받아야 되는 피부양 인구 이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엔 정말 얼마나 이 경제가 힘들겠어요. 근데 점점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엔 아이가 3명이었는데 점점 성인이 되면서 2명 이렇게 바뀌어요. 네. 2명이 일하고 피부양 인구가 2명. 근데 이게 3명 되고 1명 돼.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인구 보너스의 아주 중요한 현상들이거든요. 네. 자, 이걸 경제학 용어를 좀 사용하면 전체 인구에서 생산 가능 인구라 그래서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를 말하는데요.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부양을 받아야 되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거 이런 현상이 바로 인구 보너스 효과였던 거죠. 그렇구나. 그런 그러니까 생산 거군요. 가능 인구가 늘면서 중국의 급성장이 가능했던 거군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성장의 원동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굉장히 강력했냐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한 해에
1,000만 명씩 늘어났습니다. 이게 1,000만 명, 서울 중국이랑. 인구만큼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2배가 늘어날 정도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건데 지금 이 효과가 거꾸로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구 오너스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중국에서는요 인구 이 오너스 효과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더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게 참 어려운 거다, 위험한 거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네네. 중국도 같은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 중국에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이 줄어든 게 도대체 언제부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이 어떤 경제 발전 단계가 늦다 보니까 네. 흔히들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든 게 2017년입니다. 그럼 또 역시 퀴즈를 제가 한번 내봐야겠죠. 네, 네. 중국은 몇 년부터 줄어들까요? 또는 줄어들었을까요? 네. 맞춰보세요.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일 수도 있고. 2021년.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좀 더 늦게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어들 거라고 많은 분들이 네. 생각하셨거든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5년이나 일찍. 어머! 2012년. 진짜 몰랐어. 이게 정말 한 자녀 갖기 이 강제한 게 정말 컸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뭐 2자녀 이거 뭐 강제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한 자녀를 강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5년이나 먼저 줄어들었는데 엄마매. 자, 처음에 2012년에 줄어들 때는 서서히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한 해에 300만 명, 400만 명씩 줄어들고요. 네. 이 속도가 점점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다 합친 것만큼 줄어드는데 얼마 안 걸릴 것이다. 와, 진짜 이런 얘기가 그러네요. 점점 더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동 인구가 퍽퍽퍽 사라지는 현상. 퍽퍽 사라지네. 네, 그러니까 인구 오너스가 얼마나 무서울지는 인구 보너스 때 중국이 그동안 받았던 보너스를 생각해 보면 네. 이 보너스가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고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자, 중국이 이제 그러면 언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느냐? 2035년이면 진입할 것이다. 얼마 안 그래서 남았어요. 중국에서는요, 미부선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미처 부자가 되기 전에 늙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로. 이미 선진국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럼 네. 선진국이 된 다음에 고령화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중국이 G2긴 하지만 경제 발전 단계로는 아직도 개독이고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그렇죠, 나라가 그렇죠. 갑자기 고령화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렇구나. 초고령화까지 가니까 이게 정말 큰일인데 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령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네.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이 0.1%에서 0.5%포인트까지 감소한다. 와.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퍽퍽퍽 늘어나니 이거 잘못하면 성장률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야, 근데 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뭐 중국 외에 뭐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것 그럴 같으니까 수도 그게 있어요. 문제인 건데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 걱정을 또 할 시점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도 지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한 건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 2020년에 사상 처음으로 우리 인구가 바로 데드크로스를 맞이했습니다. 데드크로스. 인구 네. 데드크로스요? 자, 이 데드크로스가 뭐냐? 바로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바로 이해가 가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이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출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는 건데 원래는요. 이게 2029년에 데드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9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지난 3월을 기준으로 2만 명이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우리나라. 야, 2만 명은 제가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전라북도 장수군 인구가 2만 명 정도래요. 그러니까 군 하나가 네. 통째로 군 하나가 없어진 없어진 것과 거예요. 다름이 없는 거네요. 아유, 참.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없어지는 거 아니겠죠? 자, 이게 진짜 심각한 게요. 우리나라가 이 고령화는 늦게 시작됐지만 네. 그 다음에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년 뒤에 보면 전국의 시군구 이 46%가 소멸할 것이다. 바로 한국고용정보연구원의 분석 네. 결과도 있는데요. 자,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들 저게 전부 다 소멸할 수 있는 어머, 그런 어머, 어머. 위험 지역입니다. 저렇게나 많이요? 네, 국토로 보면 진짜 엄청나잖아요. 네. 자, 군위, 의성, 고흥, 합천 이런 곳이 가장 위험한데 곧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81입니다. 근데 네. 중국이 1.15니까
지금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이 물론 2012년부터 줄어들었고 우리나라는 17년이지만 이제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가능 인구 추락 속도가 세계 1위를 기록할 날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40년 뒤가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인구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 중국도 우리나라도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요. 해결책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자꾸 일회성 어떤 뭐 중국처럼 규제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걸 일회성으로 자꾸만 현금 지급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정말 아이를 낳아서 그리고 또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주지 않는 한 네. 절대로 아이를 낳는 환경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